안녕하세요. 엑소그룹 권재혁입니다. 최신 데이터 인프라 이해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젝션 앤 트랜스포메이션의 요 커넥터스 부분을 진행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데이터 모델링 부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도구 보시면 데이터 모델링 도구는 소스에서 오진 않아요. 데이터 모델링 도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레이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도구는 DBT하고 룩ML이 있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T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빌드 툴이에요. DBT는 요거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Analytics Engineering Tools Designed for Analysts. 데이터 분석가들을 위한 분석 엔지니어링 도구라고 하는데, 데이터 분석가들은 일반적인 데이터 조직에서 데이터 인프라 엔지니어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데이터를 트랜스폼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DBT는 그 어널리스트들한테 개발 환경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QL만 쓰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데이터 로더, ETL 도구들 있잖아요. ETL 도구들에서 데이터를 로딩해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스냅샷 뜬 다음에 트랜스폼 해보고 테스트한 다음에 디플로이 해보고 그거 가지고 도큐먼트도 작성해서 이렇게 트랜스폼된 데이터 가지고 BI 도구나 데이터 사이언스에 연결하는 데이터 모델을 빌드해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버전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데이터 분석가들한테 모든 걸 해볼 수 있게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게 웹사이트로 되어 있고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변환해 볼 거다 하는 것들을 다 SQL 문장으로 데이터를 모델링 해볼 수 있어요. 스냅샷을 떴으니까 프로덕션 DB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 혼자 데이터를 막 뜯어 고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 만들어진 모델 간의 레퍼런스도 걸 수 있고, 런 하면은 실제로 실행해보고 결과를 바로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요 개발 환경 자체를 줍니다. DBT는 원래 처음은 콘솔 도구로 시작했어요. 콘솔 도구로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 트랜스폼에만, 익스트랙트 로드는 신경 끄고 데이터 트랜스폼에만 더 포커싱 해가지고 트랜스폼을 SQL 문장 써가지고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콘솔 도구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웹 UI도 제공을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용 SQL 개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트랜스폼용 SQL 문장을 가지고 실제로는 테스팅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유닛 테스트를 만들면은 널 체크도 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억셉트 가능한 값이 뭔지를 테스트하잖아요. 그거 자체도 SQL 문장으로 테스트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트랜스폼된 데이터를 유닛 테스트, 단위 테스팅을 돌려보고 내가 만든 트랜스폼이 잘 동작하는구나 라는 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게 그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것들을 버저닝도 가능하고요. CI에다가 해서 모든 트랜스폼한 그 SQL 문장들을 버전 관리를 다 해줘요.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바꿨다, 어떤 SQL 문장으로. 개발 환경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DBT가 하는 일은 데이터 어널리스트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처럼 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데이터 변경을 어떤 용도로 해서 어떤 결과를 뽑아냈어 라고 하는 그 도큐멘테이션을 안에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버전 컨트롤도 하고 로깅도 하고 데이터가 잘 만들어졌는지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얼럿도 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미난 도구인데, 그러니까 데이터 어널리스트들은 보통 데이터 조직에서 인프라 담당이나 실제 프로덕션 시스템을 관리하는 개발자나 데이터베이스 어드민들한테 뭔가 요청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요 DBT라고 보시면 됩니다. DBT가 워낙에 이런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를 만들어 보는데 유용하다 보니까 파이브트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트랜스포메이션 기능도 지원하지만 DBT를 직접 붙여서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파이브트렌으로 익스트랙트 한 다음에 트랜스폼 할 때 DBT로 호출해가지고 DBT에 있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호출해서 그거를 로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요. 트랜스폼에만 집중한 도구인 거죠. 같이 설명드릴 루커의 룩ML은, 이 루커는 BI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어널리스트들이 대시보드나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 쓰는 도구인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잘 가져오지 못하더라. 근데 그거를 인프라 엔지니어한테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데이터를 약간 트랜스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BI 도구 쪽에서 만든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모델링용 도구가 룩ML입니다. 이름만 설명드리는데 사실은 이런 기능을 써보겠다고 하시면 그냥 DBT 쓰시는 게 나아요. DBT는 일반 개발자, 1인 개발자한테는 그냥 무료고요. 브라우저 기반 IDE까지 다 제공을 하니까 편하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DBT는 꼭 어널리스트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실제 프로덕션 DB를 통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분석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개발 환경이에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크플로우 매니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워크플로우 매니저는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기는데 요거를 워크플로우 단위로 관리하는 툴들이에요. 제일 유명한 건 에어플로우가 있습니다. 아파치 에어플로우. 에어플로우 홈페이지는 이상하게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놔서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스케줄 앤 모니터 워크플로우 말고는 설명이 잘 안 되죠. 이 오픈소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에어플로우가 하는 일은 예전에 하둡 에코시스템에서 있던 우지, 아파치 우지 워크플로우 스케줄러 포 하둡. 요걸 설명하시면 하둡 잡을 스케줄링하는, 이 워크플로우들 스케줄링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데 우지도 있고 루이지도 있죠. 사실은 에어플로우는 루이지랑 좀 더 비슷해요. 아무래도 코드로 돼 있다 보니까. 루이지는 파이썬으로 그 복잡한 워크플로우들을 관리하게 해주던 도구였는데 에어플로우는 그 역할을 합니다. 에어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다른 동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어플로우가 하는 일은 딱 세 가지, 메인이 이거예요. 태스크 스케줄링, 분산 실행, 의존성 관리. 태스크를 스케줄링 해가지고 언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거냐. 분산 익스큐션. 한 대가 아니군 여러 대, 수십 대, 수백 대로 분산해서 실행하고,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워크플로우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앞에 어떤 워크플로우가 끝나지 않으면 실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존성이 생기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처리하는 게 요 에어플로우가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존성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출 데이터를 뽑는다고 하면 광고 네트워크 매출을 광고 네트워크 어딘가에서 빼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앱스토어 A의 매출, 앱스토어 B는 구글 플레이라고 하죠. 구글 플레이 매출, 요거는 뭐 국내 원스토어라고 할게요. 세 개 매출이 다 합쳐야지 우리 앱 매출이잖아요. 그리고 컨버전 레이트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 다 받아가지고 데이터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 네 개가 다 이루어져야지. 얘 세 개를 묶어서 제이슨 데이터로 묶어야 되잖아요. A나 B나 C나 셋 중에 하나도 안 끝나면 이걸 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걸 다 기다렸다가 A, B, C 세 개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묶어서 애드 네트워크에서도 데이터 가져오고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변환하고, 요 컨버전 레이트는 환율이죠. 환율을 가져와서 각 앱스토어의 환율 계산까지 해가지고 하나로 묶고 그거를 주간 단위로 묶은 다음에 내일의 예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크플로우들은 동시에 진행될 수는 있는데 각각이 디펜던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요거를 다 관리해 주는 게 에어플로우가 하는 일입니다. 에어플로우 기본 아키텍처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웹 UI가 있고 웹서버에서 이제 웹 UI를 보여주는 거고, 스케줄러가 메인 스케줄러가 있는데 메인 스케줄러가 수많은 워커들을 관리해서 그런 워크플로우를 다 처리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합니다. 아까 말한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를 해야죠. 그렇게 된 것들을 메타데이터 DB에다 저장도 하고 태스크 실행한 로그들도 쌓는다. 요게 에어플로우가 가지는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워커가 여러 대의 환경에서 분산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에어플로우의 장점입니다. 에어플로우에 들어가면 주로 나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DAG이라는 건데요. DAG, Directed Acyclic Graph. 요거는 방향성을 가지지만 비순환하는 그래프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설명이 조금 애매한데,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라서 방향을 가지되 루프를 생성하지 않는 그래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서 출발해서 다시 자신한테 돌아오는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되고요. 그런 경로 없이 출발한 곳에서 다음으로만 쭉 다음 단계로만 가는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라면 끓이는 걸로 설명을 해놨는데 물 붓고 점화한 다음에 라면 넣기, 스프 넣기 이런 식으로 하고 풀어 넣기. 앞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라면 끓이는데 앞으로 가면 잘못되니까 뒤로만 쭉 가잖아요. 이게 대그가 하는 일입니다. 아까 에어플로우의 디펜던시 매니지먼트가 하는 게 앞에 일어나야 되는 워크플로우들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요 덱을 통해서 구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얘기할 때 이 분산 원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덱도 사용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덱을 검색해보면 블록체인 쪽 설명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그쪽은 아니니까 이 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플로우가 워크플로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덱으로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덱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을 가지지만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 요거를 코드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에어플로우 홈페이지를 가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에어플로우는 아까 모듈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워커만 늘리면 무한대로 스케일러블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모든 파이프라인이 다 파이썬 코드예요. 아까 덱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지거든요.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지니까 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워크플로우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함께 확장도 쉽고 템플릿 엔진도 있어가지고 되게 뭐 우아한 실행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퓨어 파이썬 다 코맨드 라인이나 XML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어요. 워크플로우가 파이썬 코드라서 개발자들이 파이썬 코드만 하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파이썬으로 코딩된 워크플로우들이 실행되고 UI에서 관리가 됩니다. UI에서 어떤 워크플로우가 실패했다, 어떤 워크플로우가 성공했고 지금 실행 중이다, 이런 것들을 UI로 볼 수 있게 돼요.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 아마존 웹 서비스나 뭐 애저나 다 연동이 되고 사용하기도 편한 게 요게 에어플로우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파치 에어플로우라는 이름에서 볼 듯이 오픈소스예요. 에어비앤비가 만들었고요. 2014년에 공개해서 지금은 아파치 에어플로우라고 부르고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많이 쓰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지나 루이지 같은 예전 세대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엔진이 요 에어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덱스터가 있어요. 덱스터는 뭐냐면 데이터 오케스트레이터 포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덱스터는 에어플로우랑 비슷해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역시 또 대구로 구성된 그 방향성을 가지는 비수한 그래프로 구성된 파이썬 코드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만드는 툴인데요. 그래서 뭐 판다스나 스파크나 SQL이나 DBT나 어떤 거든 뭐 코드를 만들고 그거를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로컬이나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덱스터의 목표인데 덱스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짤 때 리액트로 짠다고 하잖아요. 덱스터는 이렇게 덱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변환 로직을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덱스터가 가지는 목표입니다. 랩탑에서 개발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어디든 실행하면 요 덱스터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 어디서든 실행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테스트해 볼 때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 테스트해 볼 수 없잖아요. 로컬에서 테스트해 보고 클라우드에다 디플로이해서 테스트하는 건데 그 두 개가 덱스터는 어디서든 로컬이든 클라우드든 똑같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플로우랑 덱스터랑 다른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해요. 에어플로우는 태스크, 어떤 일을 하는 태스크 기반이라고, 태스크 드리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덱스터는 데이터 드리븐,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냐, 데이터 중심으로 코드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스크 단위가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해서 어디로 옮길 거야 라고 하듯이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플로우는 설명을 드렸고, 아르고 워크플로우는 뭐 뒤에 설명은 안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르고 워크플로우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워크플로우 엔진이에요. 똑같습니다. 여기 덱이라는 단어 또 보이잖아요. 쿠버네티스 위에서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루이지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파이썬으로 된 에어플로우랑 비슷한, 사실 에어플로우의 전 세대 엔진은 아니죠. 그건 어차피 파이썬 패키지니까. 에어플로우는 UI를 갖추고 있고 루이지는 파이썬 패키지였고요. 그러니까 루이지는 어떤 분산 처리가 좀 힘들었고 에어플로우는 분산 처리가 가능했고요. 프리팩트는 워크플로우 메이저가 세 가지였는데 에어플로우, 덱스터, 프리팩트였잖아요. 프리팩트를 보겠습니다. 프리팩트는 에어플로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엔진이에요. 똑같은데, 자, 에어플로우는 언제 나왔냐? 2014년에 에어비앤비가 만들어서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프리팩트는 2017년에 공개된 오픈소스예요. 3년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플로우보다 좀 더 현대적입니다. 에어플로우가 가지는 기능들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에어플로우보다 더 사용하기가 쉽고, 그리고 워크플로우 관리에 있어서 좀 더 현대적이에요. 에어플로우는 원래는 덱들의 버전 관리가 안 됐었어요. 버저닝이 안 됐었는데 올해 5월에 나온 에어플로우 2.0부터만 버전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프리팩트는 나올 때부터 아예 그 버전 관리를 가지고 나와서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거나 워크플로우 자체에 뭐 파라미터를 주거나 동적인 워크플로우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좀 더 현대적입니다. 프리팩트는 오픈소스로 역시 공개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프리팩트는 현대적인 에어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고요.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를 써보겠다 하면은 제일 먼저 에어플로우를 먼저 써보시고, 에어플로우하고 프리팩트를 비교한 것들 보면 대부분 에어플로우 설치가 복잡하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처음부터 오픈소스로 만들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프리팩트가 좀 더 쓰기가 간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에어플로우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에어플로우가 윈도우즈에서 로컬 머신으로 할 때가 약간
불편한데 프리팩트는 그거보다는 좀 더 편하게 돼 있어서 에어플로우를 해보시고 조금 불편하다 안 맞다 하면 그때 프리팩트를 해보시면 비교가 딱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에어플로우가 커뮤니티가 훨씬 크고 에어플로우가 더 많으니까 에어플로우를 보고 그 다음에 프리팩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은 데이터 모델링하고 워크플로우 매니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스파크와 파이썬 라이브러리 그리고 배치 쿼리 엔진 하이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구독 알림도 해두시면 다음 편 올라올 때마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